서울 노원구의 작은 빌라 2층. 70대 정숙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아들 민호의 생일이었다. 30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나이지만 정숙에게 민호는 여전히 보호해야 할 아이였다. 엄마, 나 나가봐야 돼. 민호가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다. 정숙은 국자를 든 손을 멈췄다. 어디 가는데? 캄보디아요. 일자리 구했어요. 캄보디아? 거기가 어딘데?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다. 동남아시아요. IT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한국어 가능한 직원 찾는다고. 월급도 괜찮고 숙소도 제공한대요. 정숙은 불안했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한 뒤 3년 동안 취업에 실패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했다. 그럴 때마다 정숙은 가슴이 아팠다. 남편을 일찍 여인 뒤 혼자 키운 아들. 학원비도 대학 등록금도 모두 그녀의 식당 설거지와 파출부 일로 마련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이라니. 믿을 만한 회사야? 엄마 걱정 마요. 제대로 된 회사예요. 계약서도 있고 비자도 다 처리됐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글로벌 IT 솔루션즈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숙은 글씨를 읽을 수 없었지만 민호의 눈빛만은 읽을 수 있었다. 희망.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다. 이번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엄마 고생 그만 시키고 싶어요.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건강하게 있는 게 성공이야. 돈은 나중 일이고. 알아요. 근데 저도 이제 30인데 엄마한테만 기댈 순 없잖아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미역국과 김치찌개, 계란말이.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정숙은 밥을 뜨며 계속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수척한 얼굴, 어깨의 긴장, 그리고 눈가의 피로. 3년 동안의 실패가 그를 얼마나 지쳤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언제 출국하는데? 모레요. 비행기는 새벽 6시 거예요. 혼자 가니? 회사에서 픽업 나온대요. 푸놈펜 공항에서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놨다. 민호야, 낯선 나라에서 조심해야 돼. 엄마가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걱정 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할게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 들리는 민호의 짐 싸는 소리, 지퍼 닫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모든 것이 불안의 신호처럼 들렸다. 새벽 4시 민호가 방에서 나왔다. 배낭 하나와 캐리어 하나. 전부였다. 엄마 일어나 계셨어요? 어떻게 자니?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정숙은 서둘러 죽을 끓였다. 호박죽. 민호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엄마, 제가 성공하면 엄마 모시고 여행 갈게요.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래, 그래. 근데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민호는 죽을 다 먹고 일어났다. 정숙은 현관까지 따라 나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택시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다녀올게요. 민호는 짐을 들고 걸어갔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조금 구부정한 어깨, 무거운 배낭,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발걸음. 민호야. 정숙이 소리쳤다. 민호가 돌아봤다. 사랑한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택시 문이 닫혔고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정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을 치우며 정숙은 민호가 놓고 간 메모를 발견했다. 엄마, 제가 꼭 잘해서 돌아올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민호. 정숙은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아들은 지금쯤 공항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낯선 땅으로 새로운 약속을 향해. 하지만 정숙은 알지 못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잔혹한 거짓인지, 그리고 이것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평범한 새벽이 될 거라는 것을. 시계는 오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호의 비행기는 1시간 뒤 이륙할 예정이었다. 푸놈펜 국제공항. 오후 2시. 민호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다. 습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한국과는 다른 공기였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에 든 휴대폰을 확인했다.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공항 출구에서 흰색 미니밴이 대기 중입니다. 차량 번호 PP-7834. 기사가 민호라는 팻말을 들고 있을 겁니다. 민호는 주위를 둘러봤다. 수많은 사람들, 택시 호객꾼들, 그리고 각종 언어가 뒤섞인 소음. 그 속에서 흰색 미니밴이 보였다. 중년 남자가 MINHO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 민호 씨? 남자는 한국어로 물었다. 발음이 어눌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네, 맞아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짐 주세요. 남자는 민호의 캐리어를 받아 차에 실었다. 민호는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이미 2명이 더 타고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인사했지만 두 사람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표정이 어두웠다. 민호는 어색함을 느꼈지만 피로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다. 차가 출발했다.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푸놈펜 시내가 스쳐 지나갔다. 낡은 건물들, 먼지 날리는 도로, 오토바이들. 민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다가 멈췄다. 차 안 분위기가 이상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접어들었다. 건물이 줄어들고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나타났다. 회사까지 얼마나 더 가요? 민호가 물었다.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백미러로 민호를 한번 쳐다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남자에게 속삭였다. 형, 혹시 어느 회사 가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 걸지 마세요. 조용히 있어요.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 차는 계속 외곽으로 점점 더 한적한 곳으로 달렸다. 1시간이 더 지났다. 이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황량한 땅과 듬성듬성 선 나무들 뿐이었다. 차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흙먼지가 창문을 뒤덮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회사가 이런 곳에 있어요? 민호가 다시 물었다. 기사는 여전히 침묵했다. 차는 낡은 철제 창고 앞에 멈췄다. 녹슨 대문, 높은 담장, 그리고 철조망. 내려요. 기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망설였다. 옆 남자가 먼저 내렸다. 민호도 따라 내렸다. 다리가 떨렸다. 대문이 열렸다. 안에서 근육질의 남자 둘이 나왔다. 그들은 민호의 가방을 빼앗고 휴대폰을 꺼냈다.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한 남자가 민호의 팔을 비틀었다. 통증이 팔목을 타고 올라왔다. 민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다. 강제로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내부는 어두웠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줄지어 선 문들. 민호는 그중 한 방으로 밀려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7명이 있었다. 모두 2030대 남자들. 누군가는 멍든 얼굴로, 누군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구석에 앉은 남자가 대답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야. 우리 다 속은 거야.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보이스피싱, IT 회사, 모두 거짓이었다. 탈출은요? 시도해봤어. 3명이나 시도했는데 다 잡혔어. 이틀 전에 한 명은 맞아 죽었어.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방도 휴대폰도 여권도 모두 빼앗겼다. 엄마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문이 열렸다. 40대 남자가 들어왔다.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새로운 놈들 잘 들어. 여기서 일 안 하면 죽는다. 한국에 전화해서 돈 빼내는 거야. 거부하면. 그는 쇠파이프로 벽을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이렇게 된다. 민호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내일부터 일 시작이야. 대본 외우고 전화해. 안 하면 밥도 없다. 남자가 나가고 문이 잠겼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엄마가 써준 메모를 꺼냈다. 제가 꼭 잘해서 돌아올게요. 종이가 땀에 젖어 있었다.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첫날 밤이었다. 민호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현관에서 사랑한다고 외치던 그 목소리.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밤이 깊어갔다. 어둠 속에서 민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다. 공포, 후회, 그리고 절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매를 맞고 있었다. 민호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이곳은 지옥이었다. 그리고 민호는 이제 막 그 문턱을 넘었다. 서울 일주일 후. 정숙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출국한 뒤 처음 이틀 동안은 잘 도착했어요. 숙소는 괜찮아요 라는 짧은 문자가 왔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침묵이었다. 바쁜가 보지. 정숙은 스스로를 달랬다. 새 직장, 낯선 환경.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오전 10시 정숙은 파출부 일을 하러 나갔다. 강남의 한 아파트. 5년째 청소를 맡고 있는 집이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 알림은 울리지 않았다. 점심시간 정숙은 공원 벤치에서 김밥을 먹으며 다시 휴대폰을 켰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리고 현재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상했다. 민호는 항상 전화를 받았다. 바빠도 피곤해도 적어도 문자는 보냈다. 정숙은 카카오톡을 열었다. 민호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졸업식 날 찍은 것이었다. 마지막 접속 시간은 나흘 전이었다. 민호야, 엄마야. 괜찮니? 연락 좀 해줘. 메시지를 보냈다.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읽지 않은 메시지였다. 저녁이 되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다. 밤 10시 정숙은 참지 못하고 민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동기 성호였다. 성호야, 나 민호 엄마야. 혹시 민호한테 연락 왔니? 아니요, 이모. 민호 캄보디아 갔다며? 바쁜가 봐요.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그럼 회사에 연락해 보셨어요? 정숙은 멈칫했다. 회사. 그러고 보니 회사 연락처를 모른다. 민호가 알려준 건 회사 이름뿐이었다.
성호야, 혹시 민호가 간 회사 연락처 아니? 저도 몰라요. 근데 이모,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대사관에 연락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가 나왔다. 하지만 밤 10시. 지금은 연락할 수 없었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민호가 어릴 적 아팠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고열에 시달리던 아들을 업고 한밤중에 응급실로 달려갔던 밤.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조였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희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안 됩니다. 성함과 여권 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정숙은 민호의 여권 사본을 꺼내 정보를 전달했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입국 기록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가족분께서 직접 오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지 경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경찰서로 향했다. 민호의 사진과 여권 사본,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들고 경찰서 민원실.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성인 실종은 48시간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해외 실종은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대사관을 통해 현지 경찰과 협력해야 하고 관료적인 답변들이 이어졌다. 정숙은 답답했다. 아들이 어디선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르는데 절차 협력 확인 중이라는 말만 들려왔다.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민호의 방문을 열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민호가 쓰던 노트가 놓여 있었다. 취업 준비 노트. 면접 날짜, 자기소개서 초안, 그리고 낙서들. 정숙은 노트를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엔 꼭 성공하자. 엄마를 위해서라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숙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 정숙은 교회에 갔다. 수요 예배 시간이었다. 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하나님, 제발 우리 민호를 지켜주세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겪고 있든 제발 살아있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옆에서 기도하던 집사님이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안 돼요. 집사님은 다른 교인들을 불렀다. 그날 밤 10명의 교인들이 정숙을 위해 기도했다. 민호를 위해 기도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다시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는 없었다. 통화 기록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눈에 띄었다. 민호가 캄보디아에서 보낸 마지막 문자. 숙소는 괜찮아요. 평소 민호는 괜찮아요. 대신 기억 치읓차요라고 줄였었다. 그리고 문장 끝에 항상 이모티콘을 넣었다. 하지만 이 문자에는 이모티콘이 없었다.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민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 밤은 깊어갔다. 정숙은 민호의 방 침대에 누웠다. 아들의 냄새가 남아있는 베갯니를 끌어안았다. 민호야, 엄마가 꼭 찾을게. 어디 있든 꼭 찾을게.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다. 먼 캄보디아 어둠 속 어딘가에서 민호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정숙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죄책감과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캄보디아 2주째.
민호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서 눈을 떴다. 몸이 무거웠다. 어제 저녁 배급된 쌀밥 한 공기가 전부였다. 배는 고팠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절망이었다. 새벽 5시 문이 열렸다. 감시원이 쇠파이프로 바닥을 두드렸다. 일어나. 오늘도 일 시작이야. 7명의 남자들이 일어났다. 민호를 포함해 한국인 넷, 중국인 둘, 베트남인 하나. 모두 같은 방법으로 속아 여기 왔다. IT회사, 무역회사, 관광가이드. 거짓말은 달랐지만 결말은 같았다. 복도로 끌려나가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물은 차갑고 녹물이 섞여 있었다. 거울 속 민호의 얼굴은 수척했다. 2주 만에 5kg는 빠진 것 같았다. 식사는 옥수수죽 한 그릇. 소금기도 없는 물에 가까운 죽이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옆에 앉은 한국인 청년이 속삭였다. 형, 이거 먹어요. 저 어제 토해서 못 먹겠어요. 23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이름은 재훈. 부산에서 왔다고 했다.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찾다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고마워. 근데 넌 먹어야 버티지. 형이 더 필요해요. 오늘 전화 안 하면 또 맞잖아요. 민호는 죽을 받아 마셨다. 입안에서 씁쓸한 맛이 퍼졌다. 하지만 삼켰다. 살아야 했다. 엄마에게 돌아가야 했다. 오전 7시 작업실로 이동했다. 좁은 방에 책상 10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다. 각 책상마다 컴퓨터와 전화기가 있었다. 벽에는 대본이 붙어 있었다. 검찰청 4층버, 3. 금융감독원 4층버, 5. 자녀 납치버. A. 민호는 구역질이 났다. 이 대본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을까. 그 중엔 엄마 같은 노인들도 있을 것이다. 앉아. 감시원이 민호를 책상으로 밀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전화번호 목록이 떠 있었다. 무작위로 생성된 번호들이었다. 오늘 할당량은 50통. 못 채우면 밥 없어. 알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다. 수화기를 들었다.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3번, 4번. 그리고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민호는 입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뒤에서 쇠파이프가 책상을 내리쳤다. 쾅. 민호는 움찔했다. 대본 읽어. 빨리.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대본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사기가 접수되어. 여성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요? 사기요? 민호는 계속 읽어야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막혔다. 이 여성이 엄마 같았다. 어쩌면 누군가의 엄마일 것이다. 죄송합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뭐야 이 새끼. 감시원이 달려와 민호의 멱살을 잡았다. 다시 걸어. 싫어요. 못해요. 뭐? 감시원은 민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발로 옆구리를 찼다. 1번, 2번. 통증이 온몸을 타고 퍼졌다. 일 안 하면 죽는다고 했잖아. 또 한 대. 민호는 바닥에 웅크렸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끌고 가. 2명의 감시원이 민호를 끌고 작은 방으로 갔다. 창문도 없는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여기서 생각해. 일할 건지 죽을 건지. 문이 닫혔다. 어둠이 민호를 삼켰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민호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벽에서 뭔가 보였다. 희미한 빛 아래서 긁힌 글자들이 보였다. 손톱으로 새긴 듯한 글씨였다. HELP 2024.3 15 김준서 엄마 보고 싶어. 여기서 나가고 싶다. 민호는 소름이 돋았다. 이 방에 있었던 사람들, 수많은 피해자들, 그들도 민호처럼 속아서 왔고 여기서 고통받았다. 벽을 더듬었다. 더 많은 글씨가 있었다. 포기하지 마. 꼭 살아서 나가. 엄마 사랑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손톱으로 벽을 긁기 시작했다. 2025.9 이민호. 엄마 꼭 돌아갈게.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여기 있었다는 흔적이었다. 몇 시간 후 문이 열렸다. 재훈이 들어왔다. 손에 물 한 컵과 빵 한 조각을 들고 있었다. 형, 이거라도. 어떻게 들어왔어? 제가 오늘 할당량 다 채워서 보상으로 받은 거예요. 형 줄게요. 민호는 물을 마셨다. 목구멍이 타는 듯 아팠다. 빵을 베어 물었다. 딱딱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삼켰다. 형,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탈출 시도한 사람이 3명 있었대요. 그래서 다 잡혔어요. 한 명은 죽었대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하지만 무력했다. 출구는 감시되고 휴대폰은 빼앗기고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형, 포기하면 안 돼요. 재훈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꼭 나가요. 살아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벽에 글씨들이 다시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 그들의 희망. 포기하지 마. 꼭 살아서 나가. 민호는 다짐했다.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밤이 되었다. 민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몸은 망가졌지만 정신만은 지켜야 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한국에서도 보이는 같은 달. 엄마, 저 달 보고 계세요? 저도 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호는 눈을 감았다. 내일을 버텨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쇠창살 너머 청춘은 갇혀 있었다. 하지만 희망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3주째. 민호는 작업실에서 기계처럼 전화를 걸고 있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전화를 거부하면 밥이 없었고 밥이 없으면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민호는 타협했다. 전화는 걸되 일부러 어눌하게 말하거나 빨리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20번째 전화였다. 상대는 노인이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호는 대본에서 눈을 떼고 낮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사기예요. 끊으세요. 네.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뒤에서 감시원이 소리쳤다. 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다음 번호를 눌렀다. 할당량만 채우면 됐다.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조직은 통화 횟수만 체크했다. 점심시간 민호는 재훈과 함께 작은 뜰에 나왔다. 10분의 휴식 시간이었다. 햇빛이 눈부셨다. 3주 만에 보는 하늘이었다. 형, 오늘 새벽에 누가 도망쳤대요. 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가? 중국인이요.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갔대요.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잡혔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경비들이 난리예요. 무게까지 풀었대요. 민호는 건물 담장을 바라봤다. 3미터 높이 철조망,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탈출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도했다.
그리고 어쩌면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저녁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감시원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벽에 기대 선 채 무전기로 통화하고 있었다. 아직 못 찾았어? 걔가 냄새를 놓쳤대. 강 쪽으로 간 것 같다는데. 민호는 속으로 탈출자를 응원했다. 제발 잡히지 마. 경찰한테 가. 우리를 구해줘. 밤 9시 작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엔 문을 잠그고 가는데 오늘은 경비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긴장한 상태였다. 형, 기회인 것 같아요. 재훈이 귓속말을 했다. 경비들이 탈출자 찾느라 정신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민호는 방 안을 둘러봤다. 7명의 남자들. 모두 지쳐 있었다. 희망을 잃은 얼굴들이었다. 혼자 가는 거야? 형도 가요. 우리 둘이. 다른 사람들은? 재훈은 침묵했다. 다른 사람들을 데려가면 소음이 커진다. 들킬 확률도 높아진다. 민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재훈의 눈빛이 간절했다. 형, 여기 있으면 죽어요. 언젠가는 맞아 죽거나 아니면 미쳐서 죽거나.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정이 지났다. 복도는 조용했다. 경비들이 교대 시간인 듯 했다. 민호와 재훈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맨발로 복도를 따라 걸었다. 화장실 방향이었다. 재훈이 앞서가며 손짓했다. 여기 창문이요. 화장실 창문은 작았다. 성인 남자가 빠져나가기엔 비좁았다. 하지만 유일한 출구였다. 재훈이 먼저 올라갔다. 창틀을 잡고 몸을 밀어 넣었다. 몸이 끼었다. 민호가 아래서 밀었다. 재훈은 신음을 참으며 빠져나갔다. 형, 빨리. 민호도 올라갔다.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3미터 아래 땅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풀냄새가 났다. 그때 불빛이 번쩍였다. 거기 누구야? 경비였다. 손전등 빛이 민호의 얼굴을 비췄다. 재훈아, 뛰어. 민호는 창문을 통과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일어나 뛰었다. 재훈이 앞서 달렸다. 잡아. 탈출이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민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담장이 보였다. 철조망이 달린 3미터 담장. 재훈이 먼저 뛰어올라 철조망을 잡았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올라갔다. 형, 빨리. 민호도 뛰어올랐다. 손이 철조망을 잡았다. 날카로운 가시가 손바닥을 찢었다. 피가 흘렀지만 놓지 않았다. 위로.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누군가 민호의 발목을 잡았다. 이 새끼 어딜 가? 경비였다. 민호는 발을 흔들었다. 경비의 손이 미끄러졌다. 민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담장을 넘었다. 쿵. 반대편 땅에 떨어졌다.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통증이 몰려왔다. 형, 일어나요. 재훈이 민호를 끌어당겼다. 둘은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논밭, 나무들, 그리고 끝없는 어둠. 뒤에서 고함과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형, 저기. 작은 웅덩이가 보였다. 물이 고여있는 진흙탕이었다. 둘은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냄새나고 차가운 물에 몸을 숨겼다. 손전등 빛이 주변을 훑었다. 개들이 짖었다. 경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근처일 텐데. 강 쪽 확인해. 발소리가 멀어졌다. 민호와 재훈은 물속에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10분, 20분이 지났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형, 나가요. 둘은 웅덩이에서 기어나왔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다. 하지만 자유였다. 이제 어디로 가요? 민호는 사방을 둘러봤다. 어둠뿐이었다.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일단 저쪽으로. 민호는 별을 보며 방향을 가늠했다. 북쪽. 마을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목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벽이 밝아올 무렵 멀리 불빛이 보였다. 마을이었다. 형, 저기.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오토바이였다. 경비들이었다. 빨리. 민호와 재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다. 마을까지 500m, 400m. 오토바이가 점점 가까워졌다. 재훈이 비틀거렸다. 형, 먼저 가요. 안 돼. 민호는 재훈을 붙잡았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앞을 막아섰다. 경비 셋이 내렸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이게 자식들. 첫 번째 타격이 민호의 어깨를 강타했다.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민호는 바닥에 쓰러졌다. 재훈도 맞았다. 비명소리가 새벽을 갈랐다. 끌고 가. 민호는 끌려갔다. 의식이 흐릿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다음엔 꼭 성공한다. 꼭. 창고로 돌아왔다. 민호는 다시 작은 방에 던져졌다. 벽에 글씨들이 보였다. 포기하지 마. 민호는 손톱으로 벽을 긁었다. 두 번째 시도. 실패. 하지만 포기 안 함. 피가 손가락에서 흘렀다. 하지만 민호는 웃고 있었다. 탈출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서울 3주 후. 정숙은 노원구 작은 PC방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교회 집사님의 손자 준혁이 있었다. 28 IT 회사에 다니는 청년이었다. 이모, 민호 형 SNS 로그인 비밀번호 아세요? 민호가 적어 놓은 게 있어. 정숙은 손 떨리며 수첩을 꺼냈다. 민호가 혹시 몰라서라며 적어둔 비밀번호들이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준혁은 페이스북부터 로그인했다. 민호의 페이지가 열렸다. 마지막 게시물은 한 달 전이었다. 새 출발. 캄보디아 가는 중. 댓글 좀 볼게요. 준혁은 스크롤을 내렸다. 대부분 친구들의 응원 댓글이었다. 하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글로벌 IT 솔루션즈라는 페이지에서 단 댓글이었다. 민호 씨, 우리 회사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준혁은 그 페이지를 클릭했다. 회사 소개 페이지였다. 프로필 사진은 현대적인 사무실, 게시물들은 채용 공고들이었다. 이모, 이거 좀 이상한데요. 왜? 이 페이지 만들어진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팔로워가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준혁은 댓글을 더 추적했다. 같은 페이지가 다른 청년들 게시물에도 댓글을 달았다. 취업 축하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거 사기예요. 전형적인 해외 취업 사기.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우리 민호가 일단 더 확인해 볼게요. 준혁은 민호의 이메일도 확인했다. 받은 편지함에 글로벌 IT 솔루션즈에서 온 메일들이 있었다. 채용 안내, 계약서, 비자 서류. 이모, 이거 다 가짜예요. 보세요, 이 이메일 주소. 도메인이 무료 메일 서비스예요. 제대로 된 회사는 자체 도메인을 써요. 정숙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럼 민호는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이모, 대사관이랑 경찰한테 이거 보여드려야 해요. 증거가 있으면 수사가 빨라질 거예요.
다음 날 정숙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준혁이 정리한 자료를 들고 이게 제 아들을 속인 사기 조직입니다. 담당 형사는 자료를 검토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이메일 내역, 그리고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청년들의 계정. 이거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이 높네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을 유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거기 갇혀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사관 측에 긴급 수색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호가 범죄 조직에 갇혀 있다니. 얼마나 무섭고 힘들까. 경찰서를 나와 교회로 갔다. 수요 예배 시간이었다. 정숙은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민호를 지켜주세요. 교회 지인들이 모였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10명이 넘는 교인들이 정숙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 민호가 어디에 있든 보호해 주시고 탈출할 길을 열어주소서. 기도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정숙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일주일 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저희가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수상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푸놈펜 외곽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을 찾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들은 위치를 자주 옮기고 불법 운영되는 곳이라.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민호가 떠난 지 한 달.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민호의 방에서 잤다. 아들의 냄새가 남아있는 이불을 덮고 베개를 끌어안았다. 민호야, 엄마가 포기 안 해. 내가 어디 있든 꼭 찾을 거야. 꿈속에서 민호가 나타났다. 수척한 얼굴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찾아주세요. 정숙은 잠에서 깼다. 가슴이 뛰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다. 새벽 4시 정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민호가 좋아하던 미역국. 아들이 돌아오면 이걸 끓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일주일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모, 민호 형 페이스북에 이상한 활동이 있었어요. 뭔데? 3일 전 새벽 2시에 메신저로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시도했대요. 근데 전송이 실패했어요. 그게 민호일까?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 민호 형이 잠깐이라도 휴대폰에 접근했다면 가능해요. IP 주소를 추적해 볼게요. 며칠 후 준혁이 다시 연락했다. 이모, IP 주소 추적했어요. 푸놈펜 외곽 타케오 주 지역이에요. 대사관한테 이 정보 전달하세요. 정숙은 서둘러 대사관에 연락했다. 담당자는 정보를 받고 말했다. 이 지역 저희가 수색 중인 곳 중 하나입니다.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다시 교회로 갔다. 철야 기도회였다. 수십 명의 교인들이 모여 민호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 민호에게 희망을 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소서.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목이 쉬도록, 무릎이 아프도록. 새벽이 밝았다. 교회를 나서며 정숙은 동쪽 하늘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민호야, 엄마가 널 포기하지 않아. 꼭 찾을 거야. 그녀는 다짐했다. 끝까지 아들을 찾을 때까지. 희망의 끈은 가늘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캄보디아 어딘가 민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다. 같은 해를, 같은 희망을. 정숙은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대사관이었다.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현지 경찰이 타케오 주의 한 건물을 급습할 예정입니다.
민호 씨가 거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였다. 아주 작은 빛이지만 확실한 빛이었다. 7장 배신과 연대. 캄보디아 4주째. 민호는 작은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탈출 실패 후 사흘 동안 밥을 굶었다. 물만 한 컵씩 주어졌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놓지 않으려 애썼다. 문이 열렸다. 경비가 밥그릇을 밀어 넣었다. 쌀밥 반 공기와 김치 몇 조각.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집어 먹었다. 내일부터 다시 일해. 더 이상 말썽 부리면 죽는다. 문이 닫혔다. 민호는 밥을 다 먹고 벽에 기댔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투는 소리였다. 돈을 더 챙겨야 한다고. 이대로는 우리도 손해야. 조용히 해. 두목한테 들리면 우리도 죽어. 민호는 귀를 기울였다. 조직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작업실로 끌려갔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았다. 옆자리에 재훈이 있었다. 그도 탈출 실패 후 처벌을 받았는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형, 괜찮아요? 응. 너는? 버티고 있어요. 둘은 말을 아꼈다. 감시원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민호는 이제 대본을 외웠다. 읽지 않아도 줄줄 나왔다. 그만큼 반복했다. 점심시간 작은 뜰에 나왔다. 햇빛 아래서 밥을 먹었다. 민호는 주위를 둘러봤다. 경비는 4명. 평소보다 1명 적었다. 형, 저 사람 보이죠? 재훈이 턱으로 한 경비를 가리켰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비교적 젊은 남자였다. 제가 어젯밤에 다른 경비들이랑 싸웠대요. 돈 문제로. 돈? 네. 두목이 돈을 제대로 안 나눠준대요. 경비들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민호는 그 경비를 유심히 봤다. 표정이 어두웠다. 다른 경비들과 눈을 맞추지도 않았다. 저녁 작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벽에 기대 앉아 생각했다. 조직 내부에 균열이 있다. 이용할 방법이 있을까? 자정이 지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호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낮에 본 젊은 경비였다. 조용히 해. 경비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5분만 줄게.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왜요? 나도 강제로 여기 온 거야. 돈빚 때문에. 하지만 너희처럼 전화는 안 해. 대신 경비 일을 하는 거지. 경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도 탈출하고 싶어. 근데 혼자는 무서워. 민호는 휴대폰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엄마? 경찰? 대사관? 민호는 한국 대사관 긴급 연락처를 입력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본 번호였다. 다행히 기억났다. 메시지를 작성했다. 저는 이민호입니다. 캄보디아 타케오 주 외곽에 갇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한국인 7명 포함 20명 이상 감금되어 있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신호가 약했다. 전송 실패. 형, 창문 쪽으로 가봐요. 재훈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민호는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내밀었다. 신호가 잡혔다. 다시 전송. 이번엔 성공했다. 메시지가 나갔다. 고맙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경비에게 돌려줬다. 경비는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다음엔 나도 도와줘. 너희가 탈출할 때 나도 데려가줘.
약속할게요. 경비가 나가고 문이 잠겼다. 민호는 가슴이 뛰었다. 메시지를 보냈다. 대사관이 받았을까? 구조가 올까? 재훈이 속삭였다. 형, 정말 올까요? 구조대가 올 거야. 꼭 올 거야.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희망이 보였다. 다음 날 분위기가 달랐다. 경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 뭔가 있나 봐요. 중국인 동료가 말했다. 경찰이 근처에서 수색하고 있대. 어제 밤부터.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메시지를 받은 거야. 진짜 온 거야. 하지만 두목도 눈치챈 것 같았다. 오후에 모든 사람을 작업실에 모았다. 다들 들어. 경찰이 근처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곧 이동할 거야. 이동. 민호는 불안했다. 다른 장소로 옮기면 구조가 더 어려워진다. 오늘 밤 10시 짐 싸. 버스로 국경 쪽으로 간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국경. 그곳으로 가면 더 깊은 곳에 갇히게 된다. 민호는 재훈을 봤다. 재훈도 같은 생각인 듯 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작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민호는 주위를 살폈다. 경비는 6명. 평소보다 2명 많았다. 그리고 모두 긴장해 있었다. 밤 9시 방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다른 사람들을 모았다. 우리 탈출해야 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한국인 2, 중국인 1, 베트남인 1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는 겁에 질려 있었다. 전 무서워요.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요. 이번엔 다릅니다. 경찰이 근처에 있어요. 우리가 밖으로만 나가면 구조될 수 있어요. 밤 10시 짐을 싸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짐이랄 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빈손으로 복도로 나왔다. 그때 정전이 되었다. 어둠이 건물을 삼켰다. 경비들이 소리쳤다. 뭐야? 전기가 왜 나가? 발전기 켜. 혼란이었다. 민호는 재훈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야. 둘은 어둠 속에서 뛰었다. 복도, 계단, 그리고 1층 출구. 문이 잠겨 있었다. 민호는 옆 창문을 발로 찼다. 유리가 깨졌다. 뛰어. 민호가 먼저 창문을 통과했다. 밖은 어두웠지만 자유의 공기가 느껴졌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탈출이다. 잡아.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재훈과 중국인 동료가 뒤따랐다. 저기 불빛. 멀리 도로에 불빛이 보였다. 차량이었다. 민호는 그쪽으로 달렸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차량은 경찰차였다.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경찰차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호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재훈과 중국인 동료가 바로 옆에서 함께 뛰고 있었다. 뒤에서는 경비들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잡아. 절대 놓치지 마. 100m, 50m. 경찰차까지 거리가 좁혀졌다. 민호는 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한국. 도와주세요. 헬프. 경찰차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내렸다. 손전등 빛이 민호를 비췄다. 스타프. 민호는 그 앞에 주저앉았다. 저희 갇혀 있었어요. 저기 건물에. 한국 사람들. 구해주세요. 캄보디아어를 할 줄 몰랐지만 민호는 필사적으로 손짓으로 설명했다. 뒤에서 재훈도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경찰은 무전기를 들었다. 빠른 캄보디아어가 오갔다. 그리고 건물 쪽을 가리켰다. 네요.
예스. 저기요. 사람들 많아요.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땅. 총알이 민호 옆 땅바닥을 맞췄다. 흙먼지가 튀었다. 경비들이 총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다. 경찰은 재빨리 민호와 재훈을 차 뒤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권총을 꺼내 건물 쪽을 겨냥했다. 경고한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캄보디아어 경고가 울렸지만 경비들은 멈추지 않았다. 다시 총성. 이번엔 경찰차 유리창이 깨졌다. 경찰도 응사했다. 총소리가 밤을 갈랐다. 민호는 땅바닥에 엎드렸다. 귀가 먹먹했다. 재훈이 민호의 팔을 잡으며 떨었다. 형,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경찰이 있어. 괜찮아.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총격전이 계속되었다. 경찰은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증원 부대가 오고 있었다. 경비들도 이를 눈치챘다. 그들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건물 안으로 도망쳤다. 형, 다른 사람들. 재훈이 소리쳤다. 건물 안에는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인 넷,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20명이 넘었다. 경찰한테 말해야 돼. 민호는 경찰에게 다가갔다. 피펄. 안에 사람 많아요. 구해주세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을 이어갔다. 5분 후 경찰차 4대가 더 도착했다. 특수부대로 보이는 무장 경찰들이 내렸다. 그들은 건물을 포위했다. 확성기로 경고가 울렸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나와라.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라. 침묵이었다. 건물은 조용했다. 특수부대는 대기하지 않았다.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총소리, 고함소리, 그리고 비명이 뒤섞였다. 민호는 경찰차 옆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발 안전하게. 다들 살아서 나와. 10분이 지났다. 건물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수척하고 겁에 질린 얼굴들. 손목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지 않았다. 피해자들이었다. 재훈아, 저기. 민호가 소리쳤다. 같은 방에 있던 한국인들이 나오고 있었다. 넷 모두 무사했다. 경찰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나눠줬다. 민호는 그중 한 명을 껴안았다. 형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그는 울었다. 2달간의 악몽이 끝났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건물에서 경비들이 체포되어 나왔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실려갔다. 민호는 그들을 봤다. 자신을 때렸던 사람들, 협박했던 사람들. 그중 한 명이 민호를 봤다. 젊은 경비 휴대폰을 빌려줬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민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를 구한 셈이었다. 새벽 2시 모든 피해자가 구조되었다. 총 23명. 한국인 7명, 중국인 8명, 베트남인 5명, 필리핀인 3명. 경찰은 그들을 경찰서로 데려갔다.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민호는 작은 방에서 통역관과 함께 앉았다. 이름 이민호입니다.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민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거짓 채용 광고, 공항 픽업, 감금, 강제 노역, 폭행. 모든 것을. 통역관은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게 당신이죠? 네. 그 메시지가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민호는 눈물이 났다. 자신이 한 일이 사람들을 구했다니. 진술이 끝나고 경찰은 민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한국에 전화하세요. 가족이 걱정할 겁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였다. 민호는 목이 메었다. 엄마. 민호야? 민호야. 정말 너야? 네, 엄마. 저예요. 정숙은 울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구나. 정말. 정말 살아있구나. 엄마 미안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괜찮아. 살아있으면 됐어. 다친 데는 없니?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곧 돌아갈게요. 그래, 그래.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미역국 끓여 놓을게. 민호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호야.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 재훈이 다가왔다. 형, 우리 진짜 해냈어요. 응, 해냈어. 둘은 손을 맞잡았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자유를 되찾았다. 경찰서 마당에서 담요를 덮고 앉아있던 23명의 사람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웃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자유를 되찾았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그들에게 말했다. 함께 버텨준 것에 대해, 함께 살아남은 것에 대해. 해가 떠올랐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췄다. 민호는 생각했다. 이제 집으로 간다. 엄마에게로. 마지막 사투는 끝났다. 이제 귀환만 남았다. 푸놈펜 한국 대사관 보호소. 민호는 흰 침대 시트가 깔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침대였다. 부드러운 베개, 깨끗한 이불. 꿈만 같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구조된 지 사흘째였다. 대사관 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보호소로 옮겨 의료 지원과 상담을 제공했다. 민호 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직원이 문을 노크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몸은 여전히 아팠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발목은 삐었으며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식당으로 가자 다른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다. 재훈, 그리고 같은 방에 있던 한국인들. 모두 수척했지만 표정은 밝았다. 형, 여기 앉아요. 재훈이 자리를 가리켰다. 민호는 앉아서 쟁반을 받았다.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한국 음식이었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눈물이 났다. 집밥 맛이었다.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었다. 맛있죠?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대사관 식당 아주머니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다.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 후 의사가 민호를 진찰했다. 갈비뼈는 2주 정도면 나아요. 발목도 심하지 않아요. 다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잘 드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어때요? 악몽 같은 거 꾸나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밤마다 갇혀있던 방이 꿈에 나타났다. 경비들의 얼굴, 쇠파이프 소리, 어둠. 조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상담사와 이야기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오후 민호는 상담실에 앉았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 씨,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안도감이요. 그리고 죄책감도 조금. 죄책감이요? 제가 탈출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리고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린 것도.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생존자예요.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보낸 메시지가 모든 사람을 구했어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민호는 눈물을 닦았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를 보고 싶어요. 곧 갈 수 있어요. 서류 처리가 끝나면 일주일 안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저녁 민호는 재훈과 보호소 옥상에 올라갔다. 푸놈펜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형, 우리 진짜 살아남았네요. 응.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 손잡고 산책하고 싶어. 그냥 아무 말 없이 걷고 싶어. 저는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싶어요. 둘은 웃었다. 소박한 꿈들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꿈보다 간절했다. 일주일 후 출국 날이 되었다. 대사관 직원이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나눠줬다. 오늘 오후 3시 비행기예요. 인천공항 도착은 밤 10시쯤이에요. 민호는 여권을 받아들었다. 자신의 사진이 보였다. 출국 전 찍은 사진.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랐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깊어졌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푸놈펜 거리. 한 달 전 처음 본 그 거리.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지금은 트라우마로 가득하다. 하지만 살아서 떠난다. 공항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다. 탑승구로 가는 길 민호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안녕, 캄보디아. 다시는 안 올 거야. 비행기에 탔다. 좌석에 앉자 진짜 끝났다는 실감이 났다. 재훈이 옆자리에 앉았다. 형, 한국 가면 연락해요. 그래. 밥 먹자. 비행기가 이륙했다. 푸놈펜이 점점 작아졌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은 파랬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곧 만난다. 곧 안긴다. 서울 인천공항. 정숙은 입국장 앞에서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카네이션이었다. 민호가 좋아하던 꽃이었다. 시계를 봤다. 밤 10시 15분. 비행기는 정시에 도착했다. 곧 나올 것이다. 옆에는 교회 지인들이 함께 서 있었다. 집사님, 권사님, 준혁. 모두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 나와요, 이모. 조금만 기다려요. 준혁이 손을 잡았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났다. 입국장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환호했다. 정숙은 한 명 한 명을 봤다. 그리고 나타났다. 민호였다. 수척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어왔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민호야. 정숙이 소리쳤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를 봤다. 민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정숙도 달려갔다. 꽃다발을 떨어뜨리고 팔을 벌렸다. 둘은 입국장 한가운데서 껴안았다. 엄마. 민호야, 우리 민호야.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안고 울었다. 정숙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너무 마르고 앙상한 등이었다. 민호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냄새가 났다. 집 냄새가 났다. 교회 지인들도 다가와 민호를 안았다.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등을 토닥였다. 형,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민호는 그들을 하나씩 봤다. 감사합니다. 절 찾아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당연한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집사님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공항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한국의 공기였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민호는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 익숙한 거리들. 모든 것이 그리웠다. 민호야, 배고프지? 집에 미역국 끓여놨어. 엄마, 진짜요? 응.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민호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집안 냄새가 났다. 민호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씻고 나와. 밥 차릴게. 민호는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한 달간의 때와 고통이 씻겨 내려갔다. 거울을 봤다. 수척한 얼굴, 멍든 몸. 하지만 살아있었다. 식탁에 앉았다. 미역국, 김치찌개, 밥, 반찬들. 정숙이 차려놓은 밥상이었다. 많이 먹어.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미역국을 한술 떴다. 따뜻하고 구수하고 엄마의 사랑이 담긴 맛이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밥그릇에 국그릇에. 민호야, 왜 울어? 그냥. 맛있어서요. 너무 맛있어서. 정숙도 울었다.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 살아서 여기서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게.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삶의 맛이었다. 밥을 다 먹고 민호는 자기 방으로 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책상, 침대, 책들. 침대에 누웠다. 부드러웠다. 안전했다. 집이었다. 정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불을 덮어줬다. 민호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호야. 엄마의 전부야. 정숙은 민호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리고 방을 나갔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었다. 안전한 곳이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기적의 귀환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